안녕하세요. 남북한관계 수업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북 정책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햇볕 정책을 통해서 한국의 국내 정치적인 변화가 어떻게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그 사례를 논의를 했죠. 그 이전에 소련의 변화, 중국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즉 대외적인 변화가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논의를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국내적인 변화에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뭐 햇볕 정책이 사실은 대북 정책이니까 한국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를 다루는 오늘의 내용에 이제 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를 한 내용은 사실은 이런 그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제 한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진보 그룹의 대북 정책, 보수 그룹의 대북 정책이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왔느냐라는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의해서 남북한 관계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전히 남북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취해왔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뭐 실패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되게 많습니다. 분단 이후에 수없이 많은 대북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냉전을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분단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통일을 위한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 간 관계와 대북 정책의 실패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북핵 위기도 90년대 이후에 초반 이후에 30년 동안 지속이 돼 왔죠. 그리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고, 또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선언을 보면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하든지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그러한 대북 정책이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남북 관계 개선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색이 되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대북 정책을 취했을 때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대북 정책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한 고려를 하더라도 실제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보수적인 대북 정책과 진보적인 대북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대북 정책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뭐 진보 정부죠. 이 시기에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특히 뭐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그런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대북 정책은 보수의 대북 정책이 남북 관계의 근간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즉,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과 뭐 평화번영 정책을 취하면서 남북 관계를 질적으로 다른 관계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었던 것이지, 만약에 더 지속을 했다면, 햇볕 정책을 지속을 했다면, 즉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속을 했다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보수적인 대북 정책은 진보적인 대북 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죠. 이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은 보통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거의 한 9년 반 정도 되는, 9년 정도 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 이전에 뭐 김영삼 정부나 노태우 정부나 뭐 전두환 정부 모두 다 이제 보수 정부로서 그런 정책을 펼쳐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0여 년간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비교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보면 우리가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보수 정부 대북 정책 모두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두 큰 흐름인 당근과 채찍 정책 혹은 포용과 압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시도를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왜 실패하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남북한 관계의 모습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이제 남북 관계 태부의 어떤 책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진보 정부가 의도했던 것이 있고 보수 정부가 의도했던 것이 모두 다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정체 그리고 퇴보,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다시 경색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의미할 수 있겠죠. 보수적인 대북 정책의 실패, 진보적인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하면 왜 그러는 것인지 이런 모두 다 이 진보 보수 정부 모두 다 남북 관계 구조적인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뭐 장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겠습니다.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소위 그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주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경제와 사회문화 부분의 남북 간 협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유도하는 확산 효과를 모색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햇볕 정책이 의도했던 것처럼 당시에 그 남북 관계를 일정 부분 개선시켰죠. 경제 협력을 하고 사회문화 부분의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놨던 부분이 있었죠. 물론 그것이 다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북한의 협력을 일정 부분 유도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위협 인식을 개선해줬고 북한의 위협 인식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남한의 위협 인식도 개선시켜줬고 한반도에서 일정한 긴장 완화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0년 6.15 공동선언,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과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스필오버 효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기능주의적 접근법에서 스필오버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경제, 사회, 문화와 정치, 군사가 이게 분리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영향이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스필오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협력이 결국엔 정치, 군사적으로 연계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측면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협력은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경제적 협력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남북 관계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선의로 화답할 것을 전제를 하지만 북한은 사실 상호성의 원칙하에 유화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죠. 북한이 햇볕 정책의 이득을 과실을 따먹기는 했지만 햇볕 정책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확산 효과를 북한에 적용하기는 아직 그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이 다원주의적 국가가 아니어서 이런 확산 효과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유럽과 같은 국가는 이제 다원주의적인 국가죠. 이 다원주의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내 여러 행위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즉, 그 국가 이익을 생각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 이익과 이익단체가 생각하는 국가 이익,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하는 국가 이익, 뭐 이런 것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유럽을 통합하면 통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만약에 정부가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어떤 지역 단체가 그런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단체가 그런 통합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이제 그런 차원의 그 논의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 정권의 속성상 정치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제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북한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국내적인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 발사 같은 경우에 이런 그 국내외 여론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는데 그러면 대북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잘 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대북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북한이 상호성의 원칙에서 협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국내적인 것도 그렇고 대외적인 것도 그런 부분이죠. 또한 대외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정책의 어떤 이견이 노출될 경우에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햇볕 정책을 비판을 하고 대북 강압 정책을 시행을 하자 사실 햇볕 정책이 상당한 동력을 잃었던 것이죠. 이런 한미 간의 긴장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이런 대북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성격이나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서 현실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결합을 해서 대북 정책을 취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진보 정부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강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에는 강압 외교와 경제 제재를 활용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교류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증진시킨다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 자체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재와 압박 정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교류 협력 정책을 하고 도와주기만 하면 북한의 전략 이용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교류 협력의 과실만을 따먹고 사실은 그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 진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인 전제가 이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뭐 핵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남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가장 우선적인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런 보수 정부들이 그런 그 핵 문제를 가장 우선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설정하고서 이런 논의를 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 이제 비핵 개방 3천이나 그랜드 바겐 정책과 같은 것이 이런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을 하면 대외 개방을 도와서 경제가 1인당 GDP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것이 이제 비핵 개방 3천 전략이었죠. 이명박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대북 정책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논의는 이제 기능주의적인 확산 효과를 비판하는 거죠.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교류를 하더라도 사실 북한이 양보하지 않고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치군사적인 부분으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핵 문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남북 관계의 이제 다른 부분까지도 전면적으로 협력을 해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것은 이제 사실상 그 남북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능주의적인 대북 정책, 즉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남북 관계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겠죠, 그죠? 일단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런 진전 없이 북한이 제재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재만 하면서 계속 시간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 전에 북한과 어떤 남북 관계 어떤 모습을 새로운 판을 짜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북한 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거의 아무것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소위 얘기하는 기다리는 대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역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 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반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에 이제 조건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 진전의 어려움이 있음.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고 남북 관계의 교류가 있어야지 이것이 그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죠. 신뢰를 쌓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 참 대북 정책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이 결국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어느 정부에서든지 상당히 그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효과를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보 정부든지 보수 정부든지 물론
대북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접근법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주의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진보 정부의 그런 모습들, 대북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대북 강압 정책을 취하는 보수 정부의 어떤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도 상대를 두고서 하는 것인데, 이제 북한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되게 그 상대가 호응을 해오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지 이렇게 쉽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체제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 즉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남북 관계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북한은 또 3대 세습의 독재 체제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뭔가를 만들어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는 이상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이든지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이든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 체제가 경직되어 있고 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남북 관계에서 보면 사실 합의는 상당히 많이 있었죠. 문제는 합의를 해도 이행이 안 되는 구조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이런 대북 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도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6.15 공동선언에서도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2007년에 14선언에서도 합의가 있었고,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합의는 있었죠. 이제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 자체는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따라서 합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제네바 94년도에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또 육자회담에서도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 있었고, 또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의 그런 그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북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은 사실 북한의 체제 경직성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핵화 문제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체제에도 이제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둘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체제 보장을 원하죠. 그리고 평화 체제 원하죠.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인 것이죠.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방식에 대해서 북한이 이해하는 것과 한국과 미국이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른 거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핵무기를 포기를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선군 평화론, 핵무기 평화론 관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위협 인식은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통해서 위협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체제 보장을 하고 평화 체제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에 비해서 한국은 북한을 비핵화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죠. 이런 식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즉 북한은 비핵화보다 평화 체제가 우선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것들이 더 먼저 앞서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가도록 하고 싶고, 북한은 그 체제 보장과 평화 체제를 먼저 가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다 한반도의
대한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안보 상황에 대한 위협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북한 관계의 국제 정치화입니다. 우리가 남북한 관계 수업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국제 정치적인 어떤 영향성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국제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한 관계가 그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았을 때,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도 사실 남북 관계가 생긴 이유 자체가 국제 정치적인 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뭡니까 그 한반도가 분단되었던 것 자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고, 또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했던 그 자체도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냉전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데탕트의 경우에도 미중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한 냉전의 종식 과정에 관한 논의도 글로벌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남북권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제정치적인 모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 바탕 위에서 대북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남한이면 남한 내부적인 문제, 북한이면 북한 내부적인 문제만을 고려를 한 상황 속에서는 이 남북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대북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한반도는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 네 강대국들은 한국이나 북한 모두보다 다 더 강한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권력 정치적인 속성에 한반도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분단도 그렇고 한반도의 분단 해소도 이런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국제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한국이나 남북 관계 자체가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실상 이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과 분리되어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남북 관계를 분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사실상 그 보수 정부는 이제 한국이 주도해서 그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양 정책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단순히 뭐 한국 주도의 그 자율성을 가지고 한국 주도에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남북 관계 자체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반도 자체가 굉장히 국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모두의 그런 그 대북 정책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수업을 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정책들을 이제 비교를 해본 것이죠. 물론 보수 정부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르고, 진보 정부 내에서도 사실은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제 사실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가지고 있는 북한관,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가지고 있는 북한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 각각의 정부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를 비교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그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있었고, 우리가 박정희 정부의 또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그 전에 우리가 또 그 논의를 한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이런 모습들이 그런 큰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현재도 남북 관계가 그렇게 뭐 근본적으로 그 개선되지 않았다, 남북 관계가 구조적인 변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효과를 많이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그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만 있었지만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책이 또 등장을 하면서 10년간의 중간에 이제 보수 정부 사이에 이제 10년간의 진보 정부가 있었고 그 이 10년간 취해왔던 대북 정책의 모습들이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도 경험을 해봤고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도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북한 문제를 에 접근하는데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느냐 혹은 어떤 다른 효과를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지난 20년 정도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한 것인데 사실상 현재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모습을 보면 구조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대북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을 하면 왜 이런 대북 정책의 실패 문제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의 대북 정책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